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화학의 제2단원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코로나라 집에만 있으니까 어때? 여행도 못 다니잖아. 하지만 화학을 함으로써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야. 세계 여행. 이건 뭐다? 화학을 하면은 내가 이 코로나 시기에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나게 되는구나. 어디 세계로? 미시 세계로. 뭐 우리 그 있잖아. 사탐하는 애들은 지리를 하니까 걔네는 여행을 다닐 수 있겠지만 걔네는 시간 여행도 하잖아. 우리도 이제 시간 여행 할 수 있어. 화학을 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시간 여행 우리 재밌게 여행을 같이 떠나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내용은 2단원 원자의 구조. 그러니까 2단원 간단하게 인트로부터 좀 잡자면은, 자, 우리가 2단원에서는 우리가 2-1 1번 내용은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이에요. 모형의 변천. 그래서 우리가 원자 모형의 그런 변화된 역사, 그리고 원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원자의 구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그런 과학사적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여기서 그래서 주요한 키포인트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 음극선 실험이라든가 알파이타 산란 실험, 그리고 새로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양성자의 그런 양극선 실험이라든가 최대기 중성자 변형, 이런 게 약간 곁가지들, 그리고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이게 최근에 특히 평균 원자량 동위원소 파트가 급격하게 수능에서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중키로 정도로 끌어올려졌어.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올해 이제 고2 11월 그 학력평가를 풀어보는데 고2 학평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화학을 풀고 있는데 4CE, 4PE 이런 걸 하고 있더라. 네, 하여튼 그런 확률 계산을 요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일단은 그래도 기본 개념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 평균 원자량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특히 지금 현재 연도가 2022년이잖아요. 2022년 그런 화원 내신에 있어서 작년부터 지금 수능에 이런 평균 원자량이 같은 그런 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내신 선생님 중에 그런 경향을 좀 잘 경향을 잘 캐치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원자량, 그런 확률 계산을 좀 반영해서 내신에서 좀 연습을 시킬 수 있겠다. 그런 기조가 반영될 수 있겠다 하니까 여러분들 저거에 대한 대비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 모형에서 저도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좀 나오게 되죠. 보호 모형. 근데 보호 모형은 잘 이해하면 되는데 약간의 그런 개념 오류가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잡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오비탈이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죠. 보호 모형은 간혹가다 한번 나오는 거고, 여기는 완전 쉬운 문제가 나오겠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근데 여기가 최근에 올라갔고, 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오비탈이 되게 중요해요. 오비탈이 몹시 중요해요. 그래서 오비탈 계산인데 오비탈 자체는 되게 어렵지만은 그거는 대학교 가야 어렵다는 얘기야.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오비탈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가 많은 단원이고 시간이 꽤 걸리는 부분이야. 그래서 시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저하고 이제 행동 강령을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되겠고, 그 다음에가 주기율표. 중단원 2단원이 주기율표가 되겠는데, 주기율표는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유효획전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얘네들이 이 세 가지가 주기성을 띠는 거야. 통합과학 때는 우리가 원자과 전자만 주기성 있다 배웠다면은 우리는 그 주기성을 띠는 거 세 가지를 더 배우는 건데, 그래서 주기율표, 같은 주기에서 같은 쪽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하나, 그런 변화 추이를 보고 우리가 계산해내는, 아니면은 어떤 임의 원소에 어떤 그런 표, 유효획전화나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표를 주고 임의 원소 A, B, C를 알아내는 힌트가 그 주기율표에 관한 힌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A, B, C를 알아내는, 그렇게 해서 2단원, 3단원 연계시켜서 융합해서 문제도 낼 수 있고, 최근 기조가 자꾸 융합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그냥 개념 공부 잘하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고 내가 스케일 좀 빨리 풀 수 있는 연습,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있는데 1단원, 4단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 1단원, 4단원은 풀 문제를 풀고 또 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라면은 2단원, 3단원은 엄청 어려운 문제, 엄청 쉬운 문제의 갭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2단원, 3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양치기 하는 거야. 많이 푸는 거야. 하루에 1시간 잤어. 자다가 내가 새벽에 갑자기 깨워가지고 야 오비탈 풀어하면 안 틀릴 정도로 실수를 줄이는 연습,
이 필요하다. 정성적인 부분을 잘 판단하자. 이 단이 되겠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아마도 그 톰슨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한 장 넘기시면은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건 그게 맞아. 처음에 그 뭐라 해야 될까 원자를 모른다 하고 이제 전자를 발견했어, 원자핵 발견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배워버렸거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것부터 다시 해봅시다. 네, 가볍게. 자, 그래서 원자부터 볼게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가운데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시고 이 주위를 전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모형을 배웠죠. 이런 식으로. 좀 안 예쁜데? 다시. 안 돼. 정교함이 생명이라고 우리 이과는. 자,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중학교. 근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조금 더 배웠죠. 그래서 원자핵이 이거 분필이 새 거라서 그게 안 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확대를 시키면은 이런 양의 전하를 푸는 것과 중성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원자핵을 그쪽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나눴다. 네,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쿼크까지 갔는데 화학원에서 쿼크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죠.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를 떼요. 근데 전자는 정확하게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자수가 양성자수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다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우리가 질량의 대부분은 뭐였어? 원자핵이었죠. 전자는 너무 미비했어. 그래서 원자핵이 질량의 대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왜 중성이냐면은 중성인 이유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근데 우리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뭐와 관련 있어? 양성자수와 관련 있으니까 원자핵 대신에 양성자 수. 그래서 양성자 수가 전자 수다. 이러한 결론에 달하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야 될까?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화학의 원어민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화학의 원어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화학 원이니까. 자, 우리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잡았잖아. 이것도 어찌 보면은 상대적인 걸로 잡은 거야. 우리가 마치 원자량이 실제로 12, 탄소의 11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런 원자핵의 그런 전하량 있죠. 그런 거 역시도 우리가 쿨롱, 전하량에 다니는 쿨롱으로 나타내는데 그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냥 1 이렇게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하를 한번 알아볼게요. 실제 전하는 이 양성자 하나가요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야.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야. 그래서 둘이 딱 반대잖아. 절대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놓은 거지. 되게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거를 문제에서 쿨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이 하나당 몇 쿨롱인지를 문제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외우는 수가 아니에요. 몰도 안 외워도 됐잖아.
1몰, Na는 6.01 곱하기 12 3승계다처럼 얘도 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쿨롱이 우리가 1쿨롱은요. 1쿨롱은 그 1암페어가 1초에 흐르는 그 전하량인데 이게 얼마냐면은 1암페어는요. 6.25 곱하기 10에 18승계의 전자가 흐를 때 우리가 이거를 1암페어 이렇게 하고 이게 1쿨롱이고 그래서 몰라도 된다. 물리하시면 잘 하시게 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잠깐만. 전화가 너무 큰데? 마이너스. 네. 1쿨롱이 아까 봤지? 6.25에 11, 18승 이 1쿨롱이니까 얘는 이제 엄청 작죠. 한 개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값다 하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원소 표기법 얘기로 갈게요. 자, 원소 표기법. 자, 이미 아실 테지만 그래도 화학 왔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임의의 원소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배수를 쓰실 거예요. H2O면 수소가 2개, 산소 1개, 금이가 되겠고 여기 있으면은 여기는 전하량을 쓸 거예요. 전하량. 가령 우리가 2 플러스다 그러면은 전자를 2개 잃었다. 그래서 2 플러스를 띄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고 이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자, 여기 위에를 질량수로 알고 질량수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를 뭘 할 거냐면은 여기가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자, 그러면 각각 문제 알아볼게요. 일단은 원자 번호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입니다. 양성자수와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자잖아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원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요. 근데 왜 원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양성자수하고 같은 게 또 뭐예요? 전자수. 이 개념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양성자수나 전자수 둘 중에 한 수만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질량수는 말 그대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낸 수예요. 근데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뭐였지? 원자 핵이었지. 그래서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개수를 세주면은 그게 바로 질량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질량수는 바로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하면은 질량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자수를 알려줬어. 그리고 질량수를 알려줬어. 그럼 중성자수를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겠고 그리고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원자 번호는 전자수다라고 해도 되나요? 이건 안 된다고 할게요. 왜냐면은 원자 번호를 양성자수로 정의했기 때문에 양성자수가 전자수다 해서 내가 원자 번호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전자수, 그럼 원자 번호는 전자수예요라고 해버리면은 가령 나트륨 이온이 되면은 전자가 한 개 잃으니까 전자가 10개지. 그럼 원자 번호가 11에서 10이 돼버리네.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에 변동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로 정의를 해놓는 게 맞지. 양성자수는 안 바뀌니까. 안 바뀐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고등 과정에서 안 바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연습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가 나트륨 플러스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도 전하량을 원자 번호가 11이고 질량수가 23이에요. 자, 이렇다고 했을 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양성자수는 우리가 알아내기 쉽죠.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니까 11이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자수. 자, 전자수는 몇일까요? 하나를 잃었으니까. 그렇죠. 10. 좋아.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문제지. 자, 중성자수 얼마일까요? 12. 그렇죠. 어떻게 나왔어? 내가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건데 그래서 얘가 나온 거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한 거니까 얼마야? 12야. 그래서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우리가 뭐 했었는데 하여튼 내신에서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아마도 임의 원소 A, B, C 해가지고 표 도로록 거기서 막 빵꾸를 막 뚫어놓고 너희 보고 알아서 채워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너무 쉽다. 그래서 이거 별 얘기 아니고요. 오늘 지금 여기 이 원자 모형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바로 동위 원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위 원소의 정의가 뭐냐면은 동위 원소는 자 갈게요. 자 질량 자, 원자 번호는 같아요. 근데 질량수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주기표상에서 위치는 같겠지. 그래서 위치가 같은 원소 동위 원소예요. 그래서 자 그럼 봐봐요. 원자 번호가 같다는 말은 전자수가 같죠. 전자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원자과 전자수도 같을 거야.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화학적 성질에 관여하시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가 돼버리니까 얘네 둘은 화학적 성질은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질량수가 다르니까 일단 질량수가 다르니까 질량이 다르겠죠. 그걸로 인해서 뭐 비율도 달라질 거고 뭐도 달라질 거고 밀도도 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물리적 성질이라 하죠. 물리량과 관련된 거. 그래서 질량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은 달라요. 그래서 예시로 대표적인 게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수소가 이렇게 있어. 근데 하나는 1에 1, 하나는 1에 1, 하나는 1에 3.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라는 친구고요. 우리가 배운 수소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 통합과학 때 우주 배경 복사를 배울 때 그 수소는 우리가 1에 1, 이 수소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가 생성된 시기가 곧 수소 원자가 생성된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에서 원자핵이 생성됐다. 이 얘기는 헬륨 원자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니까. 그게 이게 되는 거죠.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가 같으니까. 우주 배경 복사를 배울 때 우리 수소를 가정하고 간 거예요. 하지만은 중수소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3중수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 3이잖아요. 그래서 H 얘네를 구분해 주려고 중수소를요 D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D. 그리고 3중수소를 T로 표현하게 돼요. 모노디트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D2라고 하면 저는 D라는 화학식 모르는 내용가 아니고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이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나왔지? 그거. 원자력 발전, 핵분열 발전할 때 많이 나오는 거라서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런 게 있겠다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평균 그거 뽑아야지. 자, 평균 원자량. 내가 계속 말했는데 우리가 질량수와 원자량은 유사해요. 95%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5%가 다르잖아. 그 5%에 주목해야 된다. 그 5%가 뭐였냐면 동위 원소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질량수라는 거는 그냥 그 원자 하나의 질량이야. 근데 그 원자는 동위 원소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질량수가 항상 같은 건 아니거든. 그 탄소 원자가 항상 질량수가 같은 건 아니거든. 가령 탄소 10이라는 원자가 있으면 탄소 14라는 원자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 난 거는 우리가 질량수의 동위 원소 존재 D를 고려하시면은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탄소를 상대적 질량으로 잡은 이유는 그 원자량의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동위원소 존재비가 99점 몇 퍼센트 대 0.00 몇 퍼센트라서 탄소 12 원자를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걔의 질량수는 10인데 탄소의 평균 원자는 12.000001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오차가 적네 해서 그걸 고르게 된 거야. 탄소를 고르게 된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이제 드디어 궁금증이 해결됐죠.
굳이 뭘 상관 뭘 알려줄 때 얘기해주지 계속 뒤에서 나올 테니까 궁금해하고 계세요라고 했다가 드디어 풀렸어요 여러분. 게임스쿨. 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걸 연습해보겠다. 그래서 자, 평균 원자량 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기출에서는 압도적으로 염소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염소로 해볼게요. 자, 염소는 CA죠. 염소는 17번이고 우리가 동위원소가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얘네 둘의 존재비가 3대 1이에요. 이때 평균 원자량은 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보여줄게요. 자, 먼저 그냥 이제 확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존재 비율이 3대 1이니까 내가 염소를 뽑았어. 그러면은 35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겠죠. 네. 그래서 4분의 3 확률로는 35짜리가 나오시고요. 그러면은 4분의 1 확률로는 37짜리가 나와요. 하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4분의 142가 나오고요. 계산해주시면은 35.5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렇게 구하면 조금 어렵죠. 근데 실제로 이제 임의의 원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적일 때가 있는데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여기가 35라 하시고 여기 37이라 합시다. 네. C에 35, C에 37 있죠. 근데 존재 비율이 3대 1이니까 나눌게요. 4칸으로. 그럼 여기가 36, 여기가 35.5, 여기가 36.5겠네. 그러면은 존재 비율이 3대 1이잖아요. 자, 1대 1이었으면 여기겠지. 1대 1이었으면 여기겠는데 내가 3대 1인데 35가 3이죠. 그래서 가벼운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부분이 완전 3대 1. 그래서 35점을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다. 다른 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면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났다면 이런 거 이걸로 한번 이거 연습해 주시면 좋겠죠. 훨씬 빨라요. 압도적으로 빠르죠. 압도적으로 빠르고.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제 평균 분자량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것도 정석은 평균 분자량의 정석은 CL2니까 CL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병의 수가 35, 37, 37 그리고 얘네들은 순서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여기는 4분의 3 곱하기 35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35 내가 CL을 두 번을 뽑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 문제라고 치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내가 CL 35짜리가 이렇게 있고 CL 37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서 딱딱 뽑아서 딱 두 개 붙여서 만들 거야. 그때 그런 확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머니에서 35짜리 뽑고 두 번째에서 35짜리 뽑으려면은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3개, 4분의 3, 4분의 3. 그러면은 37, 35는 4개 중에 1개, 37, 4개 중에 3개, 35. 그리고 얘네 둘의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첫 번째에서 37, 35 뽑았으면은 첫 번째에서 35, 두 번째에서 37 뽑아도 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고 37, 31은 첫 번째 거에서 4분의 1 확률, 두 번째 거에서 4분의 1 확률 해주셔서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어느 세월을 다 근데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C를 뽑을 때 평균적인 그 C를 한 번 뽑으면 평균적인 질량이 얼마야? 35.5야. 그럼 평균 분자량은 CL2니까 평균 원자량이 2배겠네. 그래서 그냥 35.5 곱하기 2에서 71 하면 되죠. 네, 애초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한 게 원자량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뽑을 때 35.5야. 그러니까 두 번 뽑으니까 71이겠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된다. 우리 실제로 그래서 분자량 이렇게 구하잖아. 얘 원자량이 1이고 얘가 10이니까 얘는 뽑으면은 보통 12가 나와. 평균적으로 12가 나와. 얘는 평균적으로 1이 나와야 해서 12 더하기 6에서 16이 나와.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동위원소 존재비까지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 한번 연습해 봤고요. 이제 영상을 잠깐 끊고 이어서 우리가 원자 모형의 편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원자 모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모형의 편찬하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돌턴의 원자죠. 돌턴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 앞에 이제 뭐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이제 뭐 데모크리토스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돌턴부터 합시다. 돌턴은 가장 작은 게 원자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깨지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톰슨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톰슨은 전자를 발견해내서 우리가 양전하가 고르게 박혀 있고 이 안에 전자가 있으시다라고 했고요. 이 저 모형 이름을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왜 푸딩 모형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 뿌띠체 그거 있잖아요. 그 푸딩이 약간 네모난 말기 콕콕콕 박혀 있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일본식 푸딩 말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일본식 푸딩 말고 제리뽀 같은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톰슨의 제자였던 어니스트였나? 어니스트 러더퍼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스승님의 말이 맞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다가 스승님이 틀렸다는 걸 입증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모형 이름이 생성 모형이시고요. 생성 모형은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회전하고 있어요.까지 했어요. 점점 우리가 아는 거하고 유사해지겠죠. 네. 근데 여기서 전자기하학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전자기하학적인 오류가 있어. 전자가 뺑글뺑글 돈다? 그러면은 뺑글뺑글 돈다.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소모돼야죠.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낸다? 점점 원자핵을 근접해야죠. 그럼 부딪혀버린다? 그럼 전자가 없어져 버린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자기하학적인 오류가 생겨. 그래서 문제가 있어! 하고 수정을 해주시죠. 그게 누구야? 보어죠. 닐슨 보어.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그래서 닐슨 보어는 어떻게 수정을 하시냐? 딱 가운데 전장이 있는 거 오케이. 근데 이 주위에 전자들이 일정한 공간에 있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전자 껍질에서 이게 보어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보어 모형. 그리고 보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 자, 근데 여기서 보어도 문제가 생겨. 수소까지 말인데 수소 다음부터 말이 안 돼. 그래서 보어 말도 이제 틀렸고 거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물리학자들이 싸우죠. 네. 싸우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정해야지. 현대 물리학에서는 자 이렇게 있고 전자가 어딘지 모르는데 이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 안에 어딘가에 있어. 하고 계속 전자를 어디 있는지 알아라고 했지만 아니 우린 몰라가 돼버렸어. 이게 바로 오비탈이죠. 현대 원자. 여기다 써야겠구나.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어디까지 알아내는 거냐면은 전자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전자가 있구나. 그리고 러더퍼드의 알파입자 산란 실험. 알파입자 산란 실험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알아내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원자핵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가 된 우리가 양극선 실험과 그 다음에 중성자 발견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적당합니다.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양극선이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서 양극선 정도 언급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톰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톰슨의 음극선 실험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음극선 실험. 도대체 음극선이 뭔가요? 당시 사람은 음극선이 뭔지 몰랐어. 뭔지 모르니까 알려고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와서는 음극선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은 음극선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전자의 흐름이에요. 전자가 슈슈슈슈슈슈슈 하고 가서 이게 빨리 움직이니까 슈슈슈슈 하고 이제 광선으로 보인 거예요. 빛이 줄 알고 보니까 전자의 흐름이었죠. 자, 그래서 당시에 모든 물리학자들이 다 음극선을 쏘고 있었어. 톰슨도 그 중에 하나였어. 근데 이 사람 뭘 하게 됐냐면은 모든 원자를 다 해봤는데 다 음극선이 나와. 근데 이 음극선은 뭔가 하나의 입자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톰슨은 모든 원자를 다 해봤더니 다 음극선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음극선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원자는 아니니까 이 녀석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고 이 이름을 전자, electron이라고 하겠어요.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음극선 실험은 세 종류가 있으신데 세 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먼저 자, 음극선 실험. 자, 첫 번째로 음극선을 이렇게 쐈더니 쏘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물체를 하나 내뒀어요. 물체를 하나 내뒀더니 그림자가 생기더라. 첫 번째 그림자가 생겼어. 자, 그림자가 생긴 이유는 뭐일까? 여러분, 내가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해가지고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늘에 숨잖아. 그럼 태양빛이 왜 나무를 통과하고 그늘에 이렇게? 태양은 태양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에 막혔잖아. 그래서 반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튕겨져 나가버리고 그늘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은 빛의 직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빛을 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직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음극선을 쐈을 때 그림자가 생겼다. 음극선은 직진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음극선은 직진성이 있으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쐈어. 음극선을 쐈어. 그래서 쐈더니 근데 여기에 내가 뭘 냈더냐면은 꽃 아닙니다. 바람개비를 냈었어. 바람개비를 냈더니 바람개비가 빙글빙글하고 돌아가요. 자, 바람개비가 운동을 하죠. 자, 그럼 바람개비가 운동을 했다. 운동을 하려면요 정지 상태. 바람개비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돌아야 돼. 그러면은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힘이 가해졌다는 거지. 왜? 힘은 물체의 상태 변화 원인인데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바꿨어. 그러면은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변하게 하는 요인이 힘이야. 힘이 작용했다. 이거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고 그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빛을 쏘면은 빛은 입장에서 파동인데 파동이니까 빛은 질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을 쏘면은 빛을 쏜다고 해서 바람개가 돌지 않지. 내가 후레쉬로 이렇게 쏜다고 해서. 근데 음극선 쐈더니 돌았다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질량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다. 특히 물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고 말함으로써 되게 많은 게 생겨나거든요. 그걸 나중에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장.
전기장을 해줄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러면은 하고 이렇게 음성이 휘어요. 그러면 자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음극선이 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고무같이 부도체야. 그러면은 전기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전기를 쐈더니 움직였다? 얘가 전하가 있으니까 전기력이 작용해서 뭔가가 생겨야겠지. 그러면은 플러스 쪽으로 휘었잖아요. 플러스 쪽으로 휘는 이유는 플러스가 잡아 당겼습니다. 다른 말로 마이너스가 밀었으니까. 그래서 휘인 거예요. 그럼 결론. 자,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휘는 입자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자기장으로 해도 말이 돼. 자기장. 왜냐면 전하를 띄는 물체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자기장으로 해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본론이에요. 그래서 이 음극선 실험으로 인해서 얻어낸 거는 모든 입자에는 전자가 있으시다. 모든 입자에는 전자가 있으시다.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가 생긴 이유가 뭐다? 직진하기 때문이다. 바람 길이에 운동하는 이유가 뭐다? 질량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이다. 핀 이유가 뭐다? 전하를 띄고 있어서다.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은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고압의 전압을 건 이유는 우리가 전자는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죠. 근데 내가 전압을 아주 세게 해서 원자핵보다 더 세게 전자를 잡아당겨버리면 전자가 탈출할 수 있겠잖아. 그치? 그래서 높은 전압, 고전압의 그건 진공방정관. 그리고 사실 진공방정관이라 했지만 완벽한 진공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소량의 기체들이 고전압을 걸려주니까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고 그 전자들이 하고 나간 거야. 그게 뭐야? 음극선이야. 그랬던 거지. 고전압을 걸어주는 이유 알겠죠?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그 속박된 것을 이길 만한 더 센 원자핵이 당기는 것보다 더 세게 잡아당기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걸 쿨롱 장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시고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 당시에서 봐봐.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얘만 가지고 있으면은 중성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플러스를 갖다 박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톰슨은 이 내용을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아주 명령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름 있는 과학자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막 쓰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야? 러더포드. 그래서 러더포드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지. 이게 컴퓨터 새 걸로 바꿨더니 지금 들으기 잘 안 돼. 자, 갑시다.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입자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알파 입자는 그 당시 몰랐겠죠. 그냥 알파 입자라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거 헬륨 원자핵인데 헬륨 원자핵으로 쓰면은 멋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배운 그런 원소 표기법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원자핵이니까 전자가 없으셔야 되죠. 그래서 헬륨이 전자를 두 개 이루셨고 헬륨은 원자 번호가 2에 질량수가 4죠. 이렇게 알파 입자. 이것이 알파 입자예요. 멋있잖아. 헬륨 원자핵 써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써도 헬륨 원자핵이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과 언어를 이해했다. 화학의 언어 체계를 이해한 이런 멋있음. 너무 멋있죠. 그래서 알파 입자 산화 실험인데 이 러더포드 이거야. 내 스승님의 그런 패러다임, 그 스승님이 주장한 가설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주겠다. 더욱더 명확한 증거는 뭐야? 관찰과 실험이죠. 관찰은 못하니까 실험으로 보여주면 되죠.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봅시다. 자, 이거는 알파 입자는 2% 마시고 2%. 만약 톰슨의 말대로 하신다면은 이 원자 어디를 가나 골고루 양전하가 어디에다 다 톡톡톡톡 박혀 있어. 그래서 원자 양전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알파 입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죠. 그래서 알파 입자를 쏘면은 한쪽에만 있으면 휘면 되는데 양쪽에서 다 미는 거야. 마치 이거죠.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사람이 이렇게 몰려 있고 이렇게 있고 공간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로 빠져나가면 되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잠시만요 하고 이렇게 가야죠 그냥.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쏘면은 꽉 차 있으니까 알파 입자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그냥 쭉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알파 입자를 쐈어요. 알파 입자를 쐈는데 어떻게 쐈냐면은 자, 알파 입자를 쏘는 알파 입자 발사 장치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형광 물질을 이렇게 바른 후에 부딪히는 거 확인하려고 형광 물질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얇은 금박을 했어요. 자, 왜 얇은 금박을 하셨냐? 일단은 금속이죠? 전성과 연성이 좋아서 이렇게 얇게 필 수 있어요. 그리고 알파 입자는요 투과성이 몹시 떨어져. A4도 못 통과해요. 그래서 아주 얇은 금박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알파 입자가 만약에 원자의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면 알파 입자를 쐈을 때 그대로 하고 가서 이렇게 부딪혀야겠죠. 이렇게 부딪혀야겠죠. 네, 직진해서 그대로 부딪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했더니 10,000번 중에 9,997번은 그랬대. 근데 3번은 갑자기 이렇게 간 거야. 조금 휘었네. 아씨, 뭐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좀 그런 것 같다 해도 될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버린 거야.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거야. 어떻게가 내가 틀렸겠지. 내가 실수한 거야. 하고 또 해도 자꾸 이게 나오는 거야. 한 번씩. 계속 직진하다가 꼭 간혹가다 한 번씩 이러는 거야. 근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빗나갔다? 지금 실제로 뭐 99.99%의 정확도인데 0.01%가 문제지.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비었으니까 쏘면은 그대로 그냥 통과를 했을 거야. 근데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은 이렇게 살짝 휘어버린 거지. 그리고 질량이 몹시 크기 때문에 내가 엄청 그 덩치 좋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 막 튀겨나가겠지. 왜? 난 날씬하니까. 그래서 너무 질량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완전 이렇게 텅 하고 튀겨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지울게요. 자, 알파 입자 산상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는 자, 우리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야. 거의 빈 공간. 근데 그 중심부에는 질량이 엄청 크고요. 플러스 전하를 입자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다? 원자 핵이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가신 거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 입자 산상실험으로 원자핵의 존재까지를 예측을 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 뒤에 양극선 실험과 음극선 실험을 좀 부가적으로 배워볼게요. 자, 근데 양극선 실험에서 큰 오개념이 이거야. 음극선은 전자였잖아. 양극선은 양성자다 하면 틀려. 양극선은 양성자다 하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 자, 일단은 양극선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자, 진공 방정관이에요. 고압의 전압을 걸어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음극선이 이렇게 튀어나가죠.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죠. 그러면은 반대쪽에 플러스 쪽에도 뭐가 이렇게 튀어나가단 말이야. 얘가 음극선이니까 얘는 양극선이에요. 그죠?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음극선이 전자인 거 알고 있죠? 원자에서 전압을 높게 걸어서 뜯어진 게 뭐야? 뜯어진 게 음극선이잖아. 그러면 원자에서 전자 뜯어냈죠. 그럼 남은 거 뭐 있어요? 원자의 플러스잖아. 이거 원자 핵이야. 원자 핵이라고 해야 돼, 양극선은. 근데 수소로 하시면은 수소 원자핵이 그건 뭐야? 양성자지. 그러니까 양극선이 양성자일 수는 있어.
근데 양극선이 양성자라면 틀려. 완벽히 맞는 말은 아니야. 예를 들어 헬륨만 하더라도 헬륨 원자가 알파 입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양극선은 원자 핵이에요. 오케이? 양극선은 원자 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음극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요. 전자니까.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애도 있더라.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죠? 양극선이 아니고 양성자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수소로 실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성자. 잠깐만 설명해줘야지. 양극선 실험은 골드슈타인이라는 아저씨가 찾아냈어요. 골드슈타인.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거 이 양극선 개념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중성자는 뭐 할 것도 없죠. 중성자는 최드윈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성자 어떻게 알아내게 됐냐면은, 자 봐봐, 수소는 1에 1이죠. 헬륨은 2에 4죠. 봐봐, 전하량은 2배인데 질량수는 4배 차이 나네. 전하는 없는데 질량을 가진 뭔가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됐죠. 뭐야? 중성자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러더포드 행성 모형까지 정리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 보호 모형 얘기를 할 텐데, 보호 모형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문제로 낼 수 있는 자체는 보호가 가장 어려워요. 수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보호 모형을 잘 공부해두면 물원에서도 유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 모형 잘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복습도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이해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호부터 이제 제대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